처음에 만났을 때 남편은 재미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제 치하고는 이역만리 떨어진 사람이었고요. 당연히 유머 감각이 없었는데 아주 가끔 유머를 쥐어 짜낼 때면 너무 썰렁해서 주변의 공기까지 얼어붙게 하는 느낌이었답니다. 그런 남자한테 홀딱 반해서 먼저 결혼하자고 졸랐던 제가 정말 대단했던 것 같네요. 덧붙이자면 결혼 얘기만 제가 먼저 꺼낸 거고 사귀자고 고백을 먼저 했던 건 남편이었어요. 진지하다 못해서 심각한 얼굴로 여자에게 교제를 청하는 남자는 아마 남편 말고는 없을 것 같네요. 원래 이렇게 매사에 멋대가리가 없는 건가 궁금했었는데 정말 그렇다는 게 드러났었죠. 전문대를 나온 남편은 중견기업의 생산직으로 취직을 해서 3년가량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중소기업으로 갔어요. 기업의 규모 자체는 작아졌지만 근무 환경은 본인에게 더 편한 곳으로 이직을 했던 건데요. 주로 같이 근무를 하는 인원이 남편을 포함해서 6명이 항상 같이 움직였었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었을 때 어쩌다가 상황이 맞아서 남편이 일하는 곳에 가봤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식사 때 밥을 10분 만에 먹더라고요. 10분도 넉넉 잡은 겁니다. 그것보다도 더 안 걸렸어요. 국을 마시는 것처럼 밥을 후루룩 뚝딱 마셔버리고는 다 같이 우르르 이동해서 커피를 마시더라고요.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밥을 빨리 먹고 대체 왜 모두가 함께 움직이는 거냐고 제가 놀라서 남편한테 물었더니 어떤 답변을 들었는지 아시나요?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해석을 해보자면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러고서 지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예나 지금이나 담배를 안 피워요. 술도 별로 안 즐기고요. 그래서 사실 전에 다녔던 중견기업의 생산직 환경이 너무 안 맞아서 참고 참다가 이직을 했던 것인데요. 꼭 본인 같은 근무자들하고 다니더라고요. 6명 전부 담배를 안 피웠고 자기들끼리는 그럭저럭 잘 떠들고 노는데 죄에다 숫기가 없어서 외부 사람이 오면 말을 잘 못했습니다. 술자리도 별로 안 좋아해서 회식이라는 게 거의 없었고요. 가끔 회식이 열려도 고기만 냅다 먹고서는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보통 취미 같은 거 없던 사람도 결혼하고 나면 새로 만들지 않아? 환경이 달라지니까. 새롭게 뭘 해보고 싶은 게 생기는 게 아닐까? 나만 하더라도 새로 배우고 싶어서 수업을 들으러 다니는 게 생겼잖아. 근데 당신은 여태 그런 것도 없어? 없어. 내가 하루 이틀 이러는 것도 아니건 막 갑자기 왜 그러는데? 내가 이번 주말하고 다음 주말까지 죄다 약속이 잡혀서 그래. 그리고 미리 말했지만 다음 주 목요일에 나 회사 회식 있어? 약속? 좋지. 약속 나가. 잘 놀다 와. 누가 뭐래?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 맨날 속으로 삐치잖아. 혼자서 누구라도 만나고 나가서 시간도 보내고 그러면 좋은데 내가 없으면 당신 아무것도 안 하고서 집에 그냥 시간만 죽이잖아. 그것도 나름의 내 취미야. 늘어져 있는 게 취미인 사람도 있어. 말도 안 돼. 당신 전생에 나무늘보였어? 어쩜 취미도 없고 하는 활동도 없어? 당신 회사 사람들은 어때? 설마 그 사람들은 쉬는 날에 그래도 자기 취미 활동 하나쯤은 하고 살겠지? 안 물어봐서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뚱한 표정으로 그렇게 답하던 남편은 며칠 뒤 내심 마음에 담아뒀었는지 동료 근무자들한테 취미생활이 뭐가 있냐고 물어봤었다고 합니다. 내가 다 모여있을 때 정확히 물어봤거든? 그런데 다들 딱히 하는 게 없다고 하던데? 부모님 뵈러 가고 처가에 두르고 그런 게 아니면 그냥 집에서 TV 본대. 그때 확신했어요.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부류를 편하게 여기며 어울리기 마련이라고요. 또한 그런 환경이 주는 편안함을 남편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별로 벗어나고 싶지 않아 했어요. 남편도 그렇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한 시기들이 있었지만 보장이 없는 도전보다 편한 현실에 안주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물레방아처럼 계속 똑같이 돌고 또 도는 단조로운 생활에 아무런 불만이 없었죠. 같은 형제라는 게 신기할 정도로 남편은 자기 동생과는 무척 달랐습니다. 남동생을 하나 두었거든요. 시동생은 명문대를 나왔어요.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직장을 잘 잡아서 들어갔는데 해외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기회가 생기자 망설임 없이 지원을 했대요.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파견 근무지에 갈 인원 중에서 공석이 생기자마자 신입사원이었던 시동생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죠. 이것만 보더라도 시동생은 자기 형과 완전히 성향이 달랐어요. 2년을 해외에서 근무하다가 돌아와서는 곧장 이직을 준비했습니다. 해외 근무 경력이 생겨서 스카우트 제의도 솔솔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시동생이 원래 다니던 그 회사에서는 당연히 해외 근무 경험까지 시켜주고서 키운 인재였으니 계속 함께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시동생은 냉정하게 자기만의 길을 가고자 그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배신이니 뭐니 의리 없다느니 하는 소리들이 나는 이해가 안 돼. 여기가 무슨 공산국가야? 더 이득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무렵 술만 마시면 시동생이 그렇게 떠들었다고 하더군요. 남편과 다르게 시동생은 술을 어느 정도 즐기는 편이에요.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남자가 술과 담배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시동생의 지론이었습니다. 도전적이고 성공지향적인 시동생은 부잣집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동서가 저보다 딱 1살 어려서 또래예요. 동서는 경기도 소재의 그저 그런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이름도 희미한 그런 대학교에서 더욱 존재감이 희미한 학과를 졸업한 동서의 학점은 처참했습니다. 제가 이걸 당연히 알려고 해서 안 건 아니었고요. 동서가 집 자랑을 하고 싶어서 저를 불러들였다가 성적표 공개를 실수로 해버린 사건이 있었는데 때문에 제가 본의 아니게 알게 된 부분이었죠. 그 집안에서는 동서가 가장 대학을 잘 나온 경우였더라고요. 우연히 시작했던 장사가 대박을 터뜨리는 바람에 돈방석에 앉게 됐던 동선의 집안은 죄다 가방끈이 짧다는 특징이 있었거든요.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있는 모양이었어요. 차라리 그럼 아예 그런 쪽으로 관심이나 흥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지독하리 많지 학벌이나 두뇌 이런 것에 집착을 했습니다. 동서가 어째서 시동생과 결혼한 것인지 이쯤 되면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바로 시동생이 명문대를 나와서 꽤 이름 있는 기업에 다니고 있던 두뇌이기 때문입니다. 부잣집 며느리가 생겼으니 당연히 시부모님께서는 기뻐하셨죠. 제가 남편하고 둘이 인사를 드리러 가서 결혼 허락을 구했을 때는 그렇구나 하고 마셨던 두 분이었어요. 별로 무슨 가타부타 말씀도 없으셨고요. 다만 그때 눈빛만큼은 저를 오묘하게 쳐다보셨던 게 두 분의 공통점이었네요. 제가 마음에 드는 동시에 어딘가 내키지 않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반대할 건 또 아니고 그런 아리송한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전 그런 걸 다 느꼈었지만 애써 모르는 척 평온한 미소만 지으면서 그런 순간들을 다 넘긴 후에 남편과 결혼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동서 때는 완전히 다르셨죠. 마치 이제 됐다라는 식으로 아주 흐뭇한 미소를 두 분 다 만면에 짓고 계셨습니다. 나는 우리 은석이가 꼭 그렇게 잘난 며느리 데려올 줄 알았어. 그럴 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아우 진짜로 이렇게 되니까 그냥 기분이 남다르네. 우리 은석이는 학교 다니던 시절부터 확실히 도끼라는 게 보였거든. 자기 형하고는 달라. 시어머니께서 감탄에 젖은 얼굴로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는 연신 캬 하는 추임새를 넣으시며 시동생의 뛰어난 부분이 돋보였던 과거의 순간들을 거의 1시간 정도 늘어놓으셨어요. 듣는 사람이라고는 시아버지와 저 둘뿐이었지만요. 시아버지께서는 지루하신지 도중에 두 눈을 꼭 감으셨고 그만 좀 말하라는 표시로 일부러 크게 하품을 하기도 하셨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상대가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귀가 안 들려도 얘기를 계속 하시겠다는 기세였어요. 전 눈을 일부러 반짝거리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드렸어요. 무뚝뚝하고 매사에 멋쩍어 하느라 부모 앞에서도 입에 본드를 붙이기 일수인 장남, 그리고 자기 잘난 맛에 너무 취해서 바쁘게 사느라 부모 앞에 잠깐씩 등장하는 게 끝인 차남. 여태 남편과 시동생이 이런 마당이었으니 제가 맡을 바람직한 역할은 당연히 시부모님 앞에 되도록 자주 등장해서 되도록 살갑고 친근하게 구는 며느리였습니다. 이번에도 제 활약으로 당신의 주절거림이 1시간 가까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에 시어머님께서는 새삼 감동을 받으셨어요.
돈 좀 있는 며느리가 생긴다고 해서 아유 내가 너를 뒷번으로 미룰 일은 없다는 거 알지? 아우 어머님 당연하죠. 내가 너니까 이런 소리도 하는 건데 아유 새며느리 네 동서 될 애는 다 좋은데 그 뭐냐 싸가지라는 것이 살짝 부족해 보이긴 하더라. 따로 누가 듣는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자세를 낮추시고 목소리를 더 낮추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전 하마터면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이미 파 소리를 내며 웃음소리를 내신 뒤였고요. 최불암이요. 이상한 소리를 내고 앉았어. 사람이 신경질 나게 아까부터 계속 하던 하품이나 쭉 하든가. 아버님도 웃겨서 그러신 거겠죠. 그런데 어머님, 제 동서가 그 싸가지가 살짝 부족해 보인다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어머님 앞에서 모르기는 몰라도 엄청 밝고 명랑하게 싹싹하게 잘 행동했을 것 같던데요? 얘가. 날 뭘로 보고 그러니? 내가 나이를 똥구녕으로 먹었을까봐? 내가 헛살지 않았단다. 설마 그런 것 하나 눈치채지 못했을라고. 시어머니께서는 한껏 으스대시는 것에 옆에서 시아버지께서 이번에는 기가 막히다는 뜻으로 또다시 파하 소리를 내시는 것을 묻으려고 제가 열심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와, 역시 어머님이세요. 어머님의 예리하고 매서운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쵸, 아버님? 제가 대놓고 알랑방귀를 뀌면서 딸랑이가 되는 것을 자처하자 시어머니께서는 몹시도 기분이 좋으신 얼굴로 끄덕이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지랄하네 라고 하실 참이었으나 제가 또 재빠르게 다시 박수를 크게 쳐서 그 목소리를 묻어버렸죠. 시부모님께서는 별것 아닌 것으로도 자주 잘 싸우시는 분들이었거든요. 물론 일방적으로 시아버지께서 비아냥되시면 일방적으로 시어머니께서 폭격을 퍼붓는 모양새이긴 했죠. 남편이 무건수행의 자질을 타고난 건 아무래도 시아버지 쪽에서 물려받은 것인지 시아버지께서도 말씀 자체를 많이 안 하셨어요. 한마디 던지시는 것이 하나하나 주옥 같아서 시어머니의 심기를 긁어 놓는 게 문제였죠. 시동생이 외탁을 한 것인지 시어머니께서는 화통하셨고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나 다른데도 걸핏하면 싸우시면서도 두 분이 한 집에서 잘만 생활하시는 게 정말 신기했네요. 우리 큰 며느리가 최고야 최고. 돈 좀 있는 새 며느리가 내 앞에서 돈다발 흔들어도 내가 절대로 안 넘어가마. 돈다발이요? 어머님 그냥 돈도 아니고 돈다발이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저라도 넘어가겠는데요? 엄마야. 하여간 우리 큰며느리 말도 잘하고 말도 잘 들어주고 그냥 뭐든지 잘해. 넉살도 좋고 형보다 나은 아우 없다는 게 결국은 맞는 소린가 보다. 금이라서 그런가 은보다 확실히 한 수 위기는 하네. 우리 금석이가 얼마나 자기 철을 잘 얻어서 이렇게 자기 부모한테 효도 잘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시동생이 들었다가는 눈이 뒤집어질 발언이겠다 싶어서 저도 모르게 시댁의 거실을 휘휘 둘러봤답니다. 정작 시어머니께서는 무척이나 태연하셨는데 말이죠. 처음에는 저를 어딘가 떨떠름하게 바라보셨던 시부모님들이었지만 함께 보낸 시간이 쌓여가면서 어느새 저는 이렇듯 인정을 받고 있었네요. 좋은 일이었고 감사한 일이었죠. 만약에 셋째까지 나왔다면 금은동을 완성했을 거였는데 두고두고 아쉽다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전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금, 둘째는 은, 셋째는 동으로 결혼 당시부터 시부모님께서는 자식의 이름을 정해 놓으신 분들이었어요. 아들이면 석자를 붙이고 딸이면 미자를 붙일 계획이셨다고요. 금은동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디를 보고서 중얼중얼대는 거예요? 자식 이름 금은동으로 짓자고 맨 처음에 의견 낸 사람이 어디 사는 누구였더라? 나는 아니야. 미치셨어? 정말 도망났어. 치매야? 또 별것도 아닌 것으로 투닥거리기 시작하시던 두 분을 이대로 두고 가도 되는 건지 약간 망설임을 이어가던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서는 시댁을 나섰습니다.
아담하고 오래됐지만 살기 좋은 동네에서도 제법 괜찮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가 바로 제 시댁이며 시부모님의 보금자리였어요. 세월이 흘러 과거의 모든 게 다 지나가고 나서야 시어머니께서는 씩씩하게 살고 계셨지만 옛날에는 고된 시집살이를 겪느라 아주 고생이 말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하는 수준이 앞뒤가 꽉 막힌 집안이 바로 시아버지의 집안이었거든요. 시아버지께서는 젊어서 많이 무뚝뚝한 분이셨고 열심히 바깥 일이나 하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면 그것으로도 된다고 생각하며 사신 분이셨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서 점차 과거의 그런 순간들을 후회하게 되신 모양이었지만요. 비아냥대시기는 해도 결국은 시어머니의 큰소리 앞에서 꼬리를 슬쩍 마시는 이유가 다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도 잘 나가긴 했지만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과시하는 걸 좋아하는 시동생이었는데요. 남편이 자기와 성격이 상반된 여자인 저를 만났다면 시동생은 자기와 성격이 아주 비슷한 여자를 만났더라고요. 동서가 성격이 절대 얌전하고 수더분하진 않았어요. 빌라 사신다면서요? 저한테 따로 그런 질문을 해서 제 눈이 휘둥그레졌었죠. 저희 부부가 빌라 산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 싶었습니다. 아, 네, 맞아요. 들으셨군요. 아파트 사세요. 네? 갑자기 웬 아파트요? 좋은 동네도 아니고 무슨 연예인들이 일부러 사는 좋은 빌라 그런 것도 아닌던데 웬만하면 아파트 사시죠? 빌라요? 그거 가격도 안 올라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가격 오르는 걸 기대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니라서요. 어차피 실거주 목적이라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죠.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난데없이 아파트 얘기 나오고 사람 정말 당황스럽네요. 아파트 살 돈을 동서가 주일 게 아니라면 그런 참견은 삼가줬으면 해요. 누가 현금 박치기 하면서 아파트 사나요? 대출 끼세요. 그래도 아파트를 사두는 게 나을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동서. 네, 왜 그러시죠, 형님? 저희가 살고 있는 빌라 매매 아니에요. 전세예요. 제가 조용히 말을 했을 때 동서가 깜짝 놀랐는지 뜨악하는 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재빨리 표정 관리를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저는 그 뜨악하는 얼굴을 다 봐버린 뒤였어요. 며칠 후에 입이 심심할 때나 드시라고 마트에서 시부모님을 위한 주전부리 몇 개를 사다가 시댁에 잠깐 들르는 일이 있었는데요. 마침 시동생도 시댁에 들른 참이어서 마주쳤죠. 게다가 공교롭게도 시동생은 백화점에서 산 고급 수제과자 쇼핑백을 들고 왔더라고요. 이제 와서 제 손에 들린 봉지를 감출 수도 없고 그냥 민망함을 감추면서 시댁의 다용도실에 제가 사온 주전부리를 슬그머니 두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사이에 시동생이 시부모님께 뭐라 속닥거렸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난감한 얼굴로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예, 너 혹시 그 얼마 전에 네 동서한테 서열 정리하겠답시고 학벌로다가 무안을 줬다는 게 사실이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 무식하게 굴지 말라면서 막 그런 식으로 면박을 줬다며. 아, 너 진짜야? 시어머니께서는 말씀을 고르고 골라서 하시는 편은 아니었어요. 즉흥적이신 분이셨죠. 그러니 시동생에게 들으신 거의 그대로의 문장을 구사하신 게 틀림없었습니다. 설마 그렇게나 곧장 시어머니께서 말씀을 뱉으실 줄은 몰랐는지 앞에선 시동생이 당황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유, 은석이가 방금 그러던데. 빼도 박도 못하게 시어머니께서 그러시자 시동생이 한숨을 푹 내쉬더니 갑자기 저를 째려봤습니다. 형수님,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네? 대체 뭘 그러지 말라는 건지. 전 너무 얼떨떨할 따름이었죠. 시동생의 기분이 몹시 안 좋아 보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팔이 안으로 굳기 때문인지 시부모님께서 네가 참아라며 시동생을 달래시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갔습니다. 제가 동서에게 양아치처럼 서열을 잡으려고 했다는 게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서 어이가 없었네요. 동서가 아주 웃기는 짬뽕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동서가 뭐라고 하든 중간에서 과묵하게 굴지는 못할 망정 금세 입을 나불댄 시동생도 웃겼고요. 결론만 단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동서는 저를 싫어하게 됐습니다. 사람을 싫어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라는 것은 원인이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겠고요. 전 원인 중 하나를 빌라, 알고 보니 매매가 아닌 전세였다는 그때 그 일로 보고 있고요. 또 다른 원인은 이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서에 가까운 사촌 형제가 카페를 오픈했어요.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라는 입장이었는데 고지식한 남편은 한 잔 팔아줘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말 오전에 남편하고 어디 멀리 나가는 길에 들러서 그 카페에 도착을 했죠. 당연히 생색을 내고 가야 하니까 저희 부부의 방문을 동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도착해 보니 아직 오전이라서 그런지 손님은 없었고 동서는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동서의 친동생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안면이 있었기에 인사를 나눴죠. 그런데 이런저런 시답잖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정작 커피는 안 마시고 시간만 보내버린 거예요. 아차 싶어서 커피는 마시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서 들고 가기로 했어요. 이동하면서 차에서 마셔도 좋으니까요. 남편은 카페 라떼를 골랐고 저도 같은 걸로 하려다가 달달한 게 당겨서 바닐라 라떼로 했습니다. 이게 실수였어요. 여러분도 카페에서 음료를 테이크아웃 잔이라고 불리는 일회용 컵에 받아보셨다면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따뜻한 음료는 겉으로 종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서의 친동생이 네임펜으로다가 뚜껑에 표시를 해줬던 거예요. 뚜껑에 B 표시가 된 게 바닐라 라떼입니다. 아, 그렇군요. 세심하시네요. 감사해요. 주차를 좀 멀리 해둬서 남편은 차를 가지러 간 참이었죠. 제가 음료를 받아 들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자기 사촌이 오픈한 카페에 와서 훌륭하게 일손을 돕고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난 건지 동서의 친동생이 이런 소리를 덧붙였던 거죠. 바닐라니까 B라고 적었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입이 움직이고 말았죠. 바닐라는 영어로 B가 아니라 V로 시작하는데요. 말을 뱉고 나서 아차 싶었습니다. 괜히 정정을 했다 싶어서 그냥 머쓱한 미소와 함께 퇴장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저를 향해 큰 소리로 웃음을 날렸던 거예요. 와, 어떻게 그걸 모르세요? 바닐라니까 당연히 B잖아요. 어머, 초등학생도 아닌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시는 분은 처음 봐서 신기하네요. 아, 바나나도 영어로 못 쓰시는 건 아니죠? 바나나를 영어로 쓸 줄 알면 비읍이 B라는 건 당연히 아셨을 텐데요. 엄청 신이 나서 말을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컸기에 당연히 동서도 이쪽을 봤고요. 커다랗게 뜬 눈을 굴리면서 다가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저는 한숨을 내쉬었고요. 상대할 가치도 없어서 턱짓으로 메뉴판을 가리켰습니다. 메뉴판에는 바닐라 라떼라는 글자 옆에 V로 시작하는 바닐라의 영어 표기가 작게 적혀 있었죠. 그걸 발견한 자매가 동시에 표정을 싹 굳히고는 저를 쳐다보는 이 상황을 저는 믿을 수가 없었네요. 왜 사람 무한하게 그러세요? 제 동생 망신 주고 싶어서 그러세요? 제가 뭘요? 전 가만히 있었는데 A부터 Z까지 혼자 블라블라 다 떠든 사람은 따로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일부러 잘난 척 하시려고 영어 섞어 쓰셨잖아요. 세상에, 전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가 않아졌습니다. 저를 향해서 뭐라고 떠들든 제가 거기서 말을 더 하면 할수록 손해일 것 같아서 그냥 돌아섰네요. 저의 심란한 낯빛을 본 남편이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말도 못 해주겠더라고요. 그날 저녁이나 되어서야 남편한테 털어놨는데요. 남편은 떨떠름한 얼굴로 그런 거였군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참고로 커피는 맛이 없었어요. 굳이 정확하게 말하자면 평범한 수준이었는데 가격은 비쌌으니 종합하자면 맛이 없다고 할 수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요. 그리 오래 장사는 못했고요. 카페를 차리느라 투자한 돈만 날린 채 눈물을 머금고서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는 결말입니다. 바닐라 사건 이후로 동서는 제법 노골적으로 저를 향해 불편하다는 심기를 드러냈어요. 시댁에서 마주치면 자꾸만 눈을 흘기더라고요.
괜히 제가 보는 앞에서 시부모님께 온갖 애교스러운 화법을 구사했으며 어디를 모시고 가겠다, 어떤 걸 사드리겠다 이런 소리를 크게 해댔습니다. 아들 돈도 아니고 자기 돈을 쓰는 며느리를 싫어할 시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동서가 그렇게 나오니까 시부모님께서는 수지 맞으신 셈이었습니다. 전 그냥 그러려니 했죠. 무덤덤한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 닮아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시동생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했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동서가 절 싫어할 수밖에 없었다고 더욱 그런 생각을 했죠. 이상하게도 시동생은 자기가 더 잘났다고 그렇다고 생각을 계속하면서도 자꾸만 남편을 의식했어요. 다 같이 있을 때 시부모님께서 남편을 향해 조금이라도 좋은 소리를 하실라 치면 시동생이 눈을 부라리면서 어떻게든 끼어드는 모양새였죠. 저 이번에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새로 맡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시부모님의 관심을 본인에게 돌려야 직성이 풀리는 듯 보였달까요? 그런데 남편은 신경도 안 썼어요. 자기 동생이 그러든지 말든지. 어쩌면 남편의 그런 무덤덤한 면모가 시동생을 은근히 돌아버리게 만든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시동생의 견제 심리 혹은 자격지심 같은 것이 존재했으니 동서가 저를 싫어하도록 뒀을 게 뻔해요. 묘한 나날이 흘러가던 어느 날 동서한테 초대를 받았어요. 리모델링을 한 집에 놀러 오라는 소리였습니다. 별로 안 가고 싶었죠.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읽기라도 했는지 동서가 그러더군요. 자기도 저를 초대하고 싶지 않은데 시부모님이 시켜서 하는 거라고요. 듣고 보니까 납득이 가서 초대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것 중에 제일 비싼 화장지를 사들고서 남편하고 방문을 했죠. 들뜬 기색으로 동서가 문을 열어주더군요. 시부모님이 시켰다는 건 핑계고 실상은 자랑질을 하고 으스대고 싶어서 환장하겠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이 막 광기로 빛나더라고요. 화장지? 너무 좋네요. 감사해요. 다른 거였다면 저희 수준에 안 맞아서 난감했을 텐데 화장지 같은 거라면 문제 없죠 뭐. 선택 잘하셨네요. 저한테 눈을 찡긋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던 동서에게 저는 이렇게 받아쳐주고 싶었습니다. 너는 주둥이로 매를 버는 재주가 있구나 라고요. 하지만 그럴 수 있나요? 해맑게 웃어주고 말았죠. 시동생이 최근에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아주 높으신 분들과 안면을 트게 되었다는 자랑을 남편에게 늘어놨습니다. 남편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죠. 시동생은 업무 성과니 연봉 협상이니 하는 소리도 열정 넘치게 해댔지만 그런 것에 더더욱 관심이 없는 남편은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있었어요. 시동생의 입만 아프겠다 싶더라고요. 그때 동서의 사촌 언니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방문을 했죠. 지나가던 길인데 뭘 전해주러 잠깐 들렀다고 하더라고요. 현관 앞에서 돌려보내기엔 멋한 상황이라 잠시 안으로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여자들끼리 따로 모였습니다. 동서는 이때다 싶었는지 자기 사촌 언니를 향해서 리모델링 업체 자랑, 가구 자랑, 이불 자랑, 오만 자랑을 시작했어요. 저 들으라는 거죠. 하지만 타이밍이 안 좋았습니다. 사촌 언니의 표정은 어두워졌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거든요. 결국 동서가 머쓱하게 입맛을 다시며 자기 자랑을 접어두고서 언니 무슨 일 있냐는 질문을 꺼내야만 했어요. 그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촌 언니가 길게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데리고 온 자기 딸 때문에 미치겠다고 했습니다. 성적표가 안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길래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확인을 했는데 결과가 처참했다는 거죠. 혼을 내도 안 먹힌다고요. 그걸 듣고 난 동서가 눈이 돌아갔습니다. 어른들이 대화를 하는 사이 어떤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린 자기 사촌 조카를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저도 궁금해서 그 뒤를 따라갔던 거예요. 야, 이 돌대가리야. 네가 다니는 학원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그런데 반에서 15등? 정교도 아니고 반에서 15등? 그 애매한 숫자는 뭔데? 그러면서 아이의 머리에 꿀밤을 먹이더군요. 그런데 아이가 머리를 맞고서 화가 난 겁니다. 한참 그럴 시기였고요. 갑자기 그 방의 한쪽 벽을 장식하고 있던 책장에서 어떤 책 하나를 뽑아드는 게 아니겠어요?
그 책을 확 펼치자 그 안에 꽂혀 있던 어떤 종이가 빠져나왔고 팔랑거리면서 제 발치에 떨어졌어요. 동서가 저를 돌아본 것과 반사적으로 제가 그것을 집어들어서 펼쳐본 것은 거의 동시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외쳤어요.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면서 머리도 안 좋으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씩씩거리면서 아이가 외쳤을 때 동서는 제 손에 들린 게 뭔지 알아차렸습니다. 방을 구경하다가 아이가 발견해버렸던 그것은 바로 동서의 대학교 성적 증명서였어요. 헉! 보고 나서 바로 버린 줄 알았는데 설마... 형님, 이거 이리 주세요. 보면 안 된다고요. 그래 동서 여기 있어.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제가 동서의 대학 성적을 봤던 사건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된 일이었답니다. 제 손에서 종이를 빼앗은 동서가 그걸 확인하고서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어색한 공기를 깨고자 아이한테 미소를 지어줬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덕담이나 괜히 건넸고요. 그런데 이 반항적인 녀석이 저를 째려보는 게 아니겠어요? 아줌마도 공부 못하죠? 대학은 나오셨어요? 왜 다들 자기들도 공부 못하면서 나한테 열심히 잘하래? 아줌마라니 말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란다. 나 대학 나왔지. 정말요? 어느 대학 나오셨는데요? 연세대학교 나왔어. 정말요? 대단하다. 에이, 뭘 그렇게 놀라. 장학금 놓치는 일이 없었다고 하면 기절이라도 하겠네. 제가 익살스럽게 웃자 아이는 놀라서 입을 쩍 벌렸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부들부들 떨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날렸죠. 가난해서 돈 없는 학생들한테는 장학금이 원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형님 가난하시잖아요. 집안이 그 정도로 못 살면 장학금이 당연히 나오겠죠. 아니요. 저는 성적표가 A반이었거든요. 성적으로 장학금 받았던 거예요. 동서는 아까 보니까 성적표가 C랑 D만 보이더라?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말이지. 대학 다니면서 CD 가게라도 차렸나 봐요? 제가 그렇게까지 신랄하게 굴 생각은 없었는데요. 동서가 먼저 무리하게 굴었으니 저도 도리 없이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동서의 손에서 성적표 종이가 찢기는 걸 보면서 저는 후다닥 발길을 돌렸었죠. 남편을 향해서 얼른 가자고 눈짓을 보냈더니 굉장히 반색을 하면서 일어나더군요. 시동생과의 짧은 시간이 지루했다는 듯 기지개를 켜면서 말입니다. 그러자 시동생이 한껏 흔들리는 눈동자로 저희 부부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동서의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크게 들려올 무렵 저는 남편과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생각한 건데 제 방문은 절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눈이 마주친 남편이 고개를 끄덕여왔습니다. 그래서 전 더욱 고개를 크게 끄덕여줬죠. 그 뒤로 말이죠. 시동생과 동서 부부가 시부모님께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진짜 별소리를 다 하면서 지내더라고요. 저희 부부에 대한 별별 험담을 없으면 지어내서라도 하면서 지냈다는 뜻입니다. 잘난 사람들이었고 돈도 있으니까 그렇게 즐기면서 살면 그만일 텐데 시부모님께 착 달라붙었다는 걸 보면 참 기분이 이상했네요. 아니 이게 무슨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도 아니고 어찌 됐든 간에 두 사람이 희한하게 효도하는 모양새가 된 셈인가? 암만 해도 제가 원체 시부모님께 신경 써드리고 잘하면서 지냈던 며느리기 때문에 동서가 일부러 그러는 듯 싶었어요. 자연스레 제가 소외를 당하는 효과가 나왔거든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제가 동서와 사이가 안 좋았으니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동서하고 왜 싸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전 싸운 게 아니라 그쪽에서 저를 때리길래 본능적으로 방어를 좀 했을 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더 물어보시거나 나무라지 않으셨고요. 단지 한숨을 쉬셨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에는 부산에 콘도 이용권이 생겼다는 동서가 놀러 가자고 했다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위치가 아주 멋지다고 하던데 너도 같이 가련? 아니에요. 괜찮아요. 잘 다녀오세요. 베개 꼭 챙겨가시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베개를 가리시는 분이라서 그런 당부를 드렸습니다.
며칠이 흘러 부산에 가신다던 날에 문자를 드렸는데 답장이 없으셔서 제가 아예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문자 못 보신 것 같아서요. 전화 드렸어요. 그러니? 내 정신이 없어서 전화기를 못 붙잡고 있었다. 이제 출발하려고. 베개는 챙기셨어요? 그거 궁금해서요. 아이고, 너도 참. 당연히 챙겼지. 그렇게 답하신 시어머니께서 옆에 계신 시아버지를 향해 확인하시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짐 가방에 베개 들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버럭하는 외침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대체 그걸 왜 안 넣었대? 뻔히 베개가 나와 있는데 왜? 진짜 노망이 났나? 아무래도 베개가 누락된 모양이었어요. 시아버지의 지랄하네라는 음성이 작게 들려왔고 시어머니께서는 제 덕분에 출발 직전 베개가 없는 것을 알았다며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휴일에 저대로 알차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제가 밖에 있는 동안에 남편이 집안일을 해놔서 행복했네요. 룰루랄라 즐거웠죠. 얼마 뒤 시댁에서 마주친 동서는 아무래도 호화로웠던 부산 여행기를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이었지만 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던 저의 얼굴이 평온하기만 하자 어쩐지 심통이 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동서를 이길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 그 영역은 돈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어요. 경제적인 배경 말입니다. 일례로 시동생과 동서 부부는 차가 2대였는데 다 외제차였어요. 어쩌다가 시동생과 동서가 일정 때문에 각각 따로 시댁에 도착한 일이 있었는데 그 옆에 주차된 제 차가 무척이나 초라해 보였죠. 심지어 저는 그걸 살 때도 중고로 산 것이었거든요. 적나라하게 계급을 드러내는 자가용 수준 앞에서 동서가 우쭐댈 때마다 전 애써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전 천으로 만든 에코백을 자주 들고 다녔는데 동서는 값비싼 명품백을 잘도 들고 다녔죠. 한 번은 동서가 웬일로 지저분한 운동화를 신고 있길래 놀랐는데 그게 원래 그런 디자인의 브랜드라고 하더군요. 형님이 신으신 운동화가 20켤레는 있어야 지금 제가 신은 운동화 한 켤레 가격이 될까 말까 해요. 굳이 그런 설명까지는 안 필요했는데 어이가 없어서 저는 쓴 입맛을 다셨습니다. 동서는 저를 건드릴 수 있는 그리고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카드로 돈을 본 것이 틀림없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시아버지의 칠순 때 대망의 벤츠 사건이라는 게 터졌던 겁니다. 시아버지께서 꽤 오래 타시던 차가 어느 순간 잔고장이 자꾸만 나고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을 때 시동생이 무심코 이런 소리를 꺼냈습니다. 그럼 아버지 칠순 때 차 한 대 뽑아드릴까요? 칠순 선물로? 시동생의 표정을 봤을 때 엉겁결에 그냥 꺼낸 소리 같았어요. 하지만 그 앞에서 남편의 눈이 놀라서 커다래지고 제가 놀라서 입을 쩍 벌리자 시동생은 물론이고 동서까지 진심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던 동서가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을 때부터 어쩐지 좀 예감이 별로였는데요. 몇 달이 흘러서 시아버지의 칠순이 다가왔을 때 동서가 정말로 벤츠를 선물로 준비한 거예요. 신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벤츠인데 엄청난 선물이었죠. 칠순 잔치가 열린 홀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람은 시아버지 다음으로 동서였을 겁니다. 벤츠를 떡하니 뽑아들인 며느리라니 모두가 신기해하며 감탄을 했고 시아버지를 향해 좋으시겠다 축하드린다는 인사를 남겼습니다. 벤츠의 차 키를 받으신 시아버지께서는 허허 웃고 계실 따름이었어요. 벤츠는 시댁의 주차장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당연히 시댁으로 향했는데요. 시부모님께서는 옷을 갈아입으시고 한숨을 돌리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벤츠 구경을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시동생은 시댁에 골프채를 갖고 들어왔죠. 자기는 새로 생긴 것들이 있다고 하면서 쓰던 걸 여기다 둘 테니까 앞으로 시부모님이 골프 좀 배우셨으면 한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을 향해 본인의 골프 인맥들을 자랑하기 시작하더군요. 그걸 같이 들어줄 마음은 추워도 없었기에 전 동서와 함께 벤츠를 보러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저를 비웃지 뭔가요? 100만 원이 웬 말이에요? 형님, 100만 원 정도는 그냥 용돈 개념의 금액 아닌가요? 어떻게 아버님 칠순인데
선물로 100만 원을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두 분 모시고 제주도 여행 다녀올 계획이 있어서 그래. 알게게 제주도. 고작 제주도 때문에 선물은 100만 원으로 축소를 하셨어요? 세상에나. 대학 잘 나오면 뭐 하나요? 사람이 그릇이 작아서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래서 사람이 타고난 환경을 봐야 한다는 거죠. 옛 어른들 말씀이 다 옳아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럼 동서를 그렇게 가르치는 어른들은 누구예요? 집에서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뭐라고요? 교육? 또 잘난 척하려고 시동 거시네. 짜증나 죽겠어. 저기요 형님, 내세울 게 그것뿐이세요? 그래봤자 형님은 영원히 나 못 이겨요. 탈달거리는 국산 중고차가 바로 이 삐까뻔쩍한 벤츠를 못 이기는 원리라고요. 그 똑똑한 머리로 이해는 좀 되셨나요? 아, 미치겠네. 달달거리는 국산 중고차? 그거 내 차 얘기하는 거예요? 동서, 대체 인성이 왜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도 잘 모시는 거 아니에요. 본인 자랑하고 내보이는 것에만 혈안이 돼서 두 분 입장에서는 생각 못 해봤죠? 어디를 가더라도 두 분 연세에는 여기가 춥겠다, 덥겠다, 자리가 불편하겠다, 이런 일정은 피곤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동선 해보기나 했나요? 어쩌라는 거야? 아우 제발 잘난 척이나 그만 좀 하세요. 이 중고차 인생아. 100만 원? 웃기시네. 거지도 아니고. 동서가 저에게 망발을 퍼부었고 머리끝까지 화가 난 제가 주먹을 불끈 쥐며 가까이 다가갔다가 문득 옆을 돌아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개를 돌린 동서도 소스라치게 놀랐죠. 왜냐하면 시어머니께서 경악에 찬 얼굴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당황한 제가 홀린 듯이 여쭈었고 시어머니께서는 손으로 당신의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진정을 하시려는 듯 숨을 고르며 대답을 해주셨어요. 아휴, 너희들 따라서 금방 나왔지. 아니 근데 이 양반 어디를 간 거야? 분명히 나하고 같이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중얼거림을 듣고 나서 고민을 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바로 잠시 후에 시아버지께서 등장을 하셨거든요. 손에는 골프채를 들고 계셨습니다. 시동생이 갖고 온 바로 그 골프채 말이에요. 저와 동서가 둘 다 어버버하는 사이 성큼성큼 다가오신 시아버지께서는 곧장 벤츠의 골프채를 휘두르셨어요. 쾅 하는 굉음이 주차장에 울려 퍼졌고 반사적으로 나온 여자들이 비명소리가 뒤를 이었죠. 시아버지께서 외친 건 그 직후였습니다. 우리 큰며느리 아무도 못 건드린다. 알았냐? 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다. 그 말씀에 제가 입을 틀어막았고 동서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진짜 아버님! 어디서 감히 소리를 질러?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어서 울부짖었던 동서는 시아버지의 불호령에 입을 딱 다물었어요. 그 무시무시한 기세에 저도 덩달아 움찔했고요. 시아버지의 그런 모습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내 앞에서 소리 질러도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한 명이야. 그리고 그 한 명을 진정으로 위하는 인물이 바로 우리 큰며느리야. 큰며느리 덕분에 실없이 웃으면서 따뜻한 일상 보내게 됐는데 어디서 너 따위가 감히 물을 흐느린 미꾸라지 노릇을 해? 동서의 눈물이 쏙 빠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툴툴거리는 소리를 내셨습니다. 참나, 젊을 적에 제발 좀 저렇게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왜 다 늙어서 이제와 저러는 거람? 진짜 노망이 났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인매를 보니까 거의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골프채를 챙겨 뛰쳐나가시는 걸 보고서 곧장 뒤따라왔던 남편과 시동생은 분위기 파악을 하면서 숙연한 자세로 있었어요. 물론 입장은 천지 차이였지만요. 침울한 동서를 부축해서 일으킨 시동생이 일단은 대뜸 죄송하다고 그랬는데요. 그런 시동생과 동서를 향해서 시아버지께서 가하신 일침이 압권이었습니다. 뭐가 죄송한데? 은석이 네가 정확히 한번 말을 해봐라. 뭐가 죄송한지.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형수님께 무례했고요.
지랄을 하는구나. 정말 지랄을 하고 있어. 에? 그러면 너는 네가 네 형보다 잘났다고 생각하지? 네 처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한다고 여긴다. 그런 못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 두 사람에게서 우리가 대관절 어떤 진심을 볼 수 있겠냐? 너에게는 매사 진심이라는 게 없어. 잘나게 나불거리는 시동생의 입이 할 말 못할 말 전부 쏟아낼 줄 아는 동서의 입이 나란히 굳게 다물렸습니다. 여태 없던 진심을 이제 와서 꺼내 보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시동생과 동서가 떠났고 전 그날 시부모님과 이런저런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 또한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하는 자리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끝에는 남편이 본인도 태도를 달리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저를 놀라게 만들었어요. 근데 시부모님께서는 저보다 훨씬 놀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남편이 근본적으로 시동생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자세,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건드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외면을 해왔다고 솔직하게 나왔거든요. 집에 와서 비록 늦은 시각이었지만 남편하고 얘기를 더 나눴었는데요. 남편이 말하기를 시동생은 자기 이름이 금보다 못한 은이라는 것에서부터 자격지심을 가져왔다고 했어요. 동서도 요상하게 피해의식이 있어서 말이나 상황을 꼬아서 받아들이고 해석했는데 그런 면에서 시동생하고 비슷했던 것이죠. 일단은 큰 사건이었던 만큼 시간이 흐르는 게 필요했고요. 좀 지나고 나서 남편이 시동생과 따로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술을 안 즐기는 남편이었는데 술자리에서 대화가 이뤄졌다는 것만으로도 시동생이 약간 감동을 한 모양이었어요. 그런 걸 보자면 사실은 시부모님이나 사회의 인정보다도 시동생이 가장 원했던 건 언제나 무덤덤하고 건조한 남편의 인정 아니었을까라는 짐작을 저 혼자 해봤네요. 시동생과 동서가 시부모님을 찾아뵙고서 정리를 잘 했고요. 저도 동서와 따로 만나서 어색하지만 대화라는 걸 둘이 나누어 봤습니다. 별 얘기는 서로 안 했어요. 그냥 앞으로 잘해보자. 결국 이런 얘기였죠. 솔직히 다른 말은 이제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저에게 무례했던 것을 동서는 당연히 사과했고요. 그런데 사과를 하던 동서의 모습에서 그제야 보이더라고요. 왜 몰랐을까? 이러니 저러니 해도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만 동서가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는 걸. 동서의 집안은 장사가 잘 돼서 돈이 생긴 경우였죠. 인생에서 가장 관심과 애정을 받아야 할 유년기에 동서는 장사를 하러 나가신 부모님의 빈자리를 느껴야 했어요. 집안의 어른들 모두 장사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었죠.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저마다의 인생에서 반드시 있기 마련인 모양이었습니다. 전 괜히 폼 잡는 거 없이 단번에 동서의 사과를 받아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사이가 좋은 동서지간이 되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은 없었고요. 대신 어디를 가면 돈 많은 동서가 알아서 독박 결제를 하게 됐고 제가 동서의 사촌 조카를 비롯해서 공부 조언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상담사가 됐다는 변화가 있었네요. 남편은 이제 시동생하고 나란히 둘이 앉아서 TV 시청을 하며 농담 따먹기를 하게 됐고요. 시동생은 남편의 잔소리를 듣고서 담배를 끊었답니다. 동서가 언제부터인가 제 남편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아마 시동생이 담배를 끊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잘된 일이죠. 아 맞다. 마지막으로 그 벤츠 말이에요. 시부모님께서 잘 타고 다니신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40살 아줌마입니다. 모든 결혼 10년 차가 그렇진 않겠지만 저희 부부는 신혼의 뜨거움은 살아들고 잔잔하게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부부입니다. 가끔씩은 싸우기도 하지만 언제 싸웠냐는 듯이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부부죠. 저와 남편의 첫 만남은 회사여서였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았고 저에게 일을 가르쳐주는 사수였어요. 일 처리도 잘하고 저에게도 잘해주는 모습에 반해 제가 남편에게 먼저 고백을 했죠. 고백하고 안 사실인데 남편도 절 아주 좋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수인 자기가 좋아한다고 말을 하면 제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고백도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었다고 말했죠. 한참을 재밌게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각자의 집에서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서로 집에 연인이 있다고 알렸거든요. 나이가 많은 건 아니었지만 적은 것도 아니었고 서로 모아놓은 돈도 있었기 때문에 결혼 얘기가 나오는 게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시댁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홀로 두 아들을 키우셨거든요. 남들이 듣기에는 억척스러운 홀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하냐며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분은 아니셨어요. 그래도 옛날 분이셔서 집은 남자가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미안하다며 한참을 제 손을 잡고 사과를 하셨죠. 사실 저도 처음에 홀 시어머니라는 소리에 걱정도 많이 됐지만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에 걱정도 싹 사라졌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시어머니의 성품은 어딜 가질 않았어요. 결혼 전만 해도 걱정하던 친구들도 이제는 제가 아주 시집 잘 갔다고 부러워하거든요. 심지어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 자리에서도 확연히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귀한 따님을 저희 아들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희야말로 귀한 아드님을 사위로 보내주셔서 감사하죠. 아닙니다. 하나뿐인 외동딸 보내는 마음이 어떠실지 저는 감히 상상도 못하겠는걸요. 귀한 며느리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제가 딸처럼 귀하게 대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사돈. 저희야말로 귀한 사위 마음 힘들지 않도록 할 테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주거니 받거니 하며 오고 가는 칭찬 속에 저와 남편은 평소에 저희가 들을 수 없는 칭찬들을 조금 부끄러웠지만 이 모든 게 저희 부모님들께서 저희를 귀하게 생각하시는 마음이 깃들어 있다는 걸 알아서 쑥스러웠지만 좋았어요. 남편에게는 남편과 4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겐 도련님이신 거죠. 저희 도련님은 시어머니를 닮아서 그런지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일을 당해도 그럴 수 있죠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요. 하루는 저와 남편 도련님이 시어머님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필 그날 남편 차가 고장이 나서 차를 수리점에 맡기고 도련님이 데리러 와주신 날이었죠.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시어머니 댁에 가고 있는데 커다란 봉고차 한 대가 저희 차 앞에 끼어드는 게 아니겠어요? 도련님이 조금만 브레이크를 늦게 밟았다면 저희 모두 큰 사고를 당했겠죠. 이거 당장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련님이 조금만 늦었으면 우리 모두 교통사고 날 뻔했잖아요. 그래, 이거 블랙박스 녹화되는 거지? 어쩜 저렇게 위험하게 운전하고 그래. 저 봉고차 운전자 술 마시고 운전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끼어든다고? 저와 남편은 당장이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며 화를 냈지만 정작 운전을 하고 있던 도련님은 화가 잔뜩 난 저희를 말리면서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형수님, 진정하세요. 저 사람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우리도 급한 일이 생기면 저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번 한 번만 우리가 넘어갑시다. 그렇게 열내지 마시고 진정하세요. 저는 도련님의 이런 말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하고 말이에요. 어쨌든 도련님께 그런 말을 들었으니 저희 부부는 더 이상 봉고차에 대해서 별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물어보니까 도련님은 원래 이런 성격이라고 하더군요. 도련님 말이야, 원래 그런 성격이신 거야? 아니면 우리가 너무 화를 내니까 우리 부부를 달래려고 그러신 거야? 재환이 원래 그런 성격이야. 우리 어렸을 때 엄마가 학교 끝나고 오는 길에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 먹고 오라고 각각 용돈 주셨거든. 그때 걔가 4학년이었는데 하교하고 집에 가는 길에 같이 가던 친구들이 한 입씩 달라고 하니까 그걸 다 줘버렸나 봐. 정작 재환이는 아이스크림도 못 먹고 집에 왔다는 거지. 내가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왜 친구들 다 줘버렸냐고 물어봤더니 걔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 뭐라고 그랬는데? 내가 먹으면 친구들도 먹고 싶잖아. 사이좋게 돌아가면서 먹으려고 했는데 아이스크림이 좀 작았나 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어깨를 으쓱거리는 거야. 뭐?
초등학교 4학년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랬다고? 세상에. 도련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도련님이 혼자 사는 동네 근처에 남편과 제가 일이 생겨서 가게 됐어요. 마침 근처에 도련님 아파트가 있으니 가서 비어있을 냉장고 좀 채워주고 고기도 같이 먹기로 하고 장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죠. 도련님이 아직 퇴근 전이라서 집 비밀번호 물어봐서 열고 들어갔어요. 평소 성격대로 깔끔한 집에 냉장고를 열어보니 시어머니께서 챙겨준 반찬통이 전부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대형마트에서 사온 음식들을 정리해서 놓고 간단하게 밑반찬과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우당탕탕하는 발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에 층간소음이라니. 저랑 남편은 우선 참기로 했어요. 시간을 확인하니까 이제 막 퇴근한 사람이 움직이다 보니 그런 소리가 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저희 생각과 다르게 그 소음이 점점 커지고 길어지더니 어느 순간 시간을 보니 벌써 30분이 지났더라고요. 참다 참지 못한 제 남편이 올라가서 위에 주의를 줬지만 10분 만에 다시 시끄러워지는 위층에 때마침 들어온 도련님을 붙잡고 이게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아, 위층이요? 위에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날씨에 그 애들이 어디 가서 뛰어놀겠어요. 저도 처음엔 좀 힘들긴 했는데 이젠 적응돼서 괜찮아요.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같이 층간소음에 예민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니 저희 도련님이지만 저랑 남편은 이런 도련님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을 이해하기에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도련님, 그래도 나중에 도련님 신혼생활은 이렇게 시끄러운 곳에서 시작하지 말아요. 동서될 사람 적응 못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잖아요. 괜히 내가 오지랖 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우. 그래, 재수씨 될 분은 무슨 잘못이냐? 아무리 널 좋아하고 사랑해도 여기처럼 시끄러운 집에서는 못 살걸? 안 그래도 나중에 결혼할 때 되면 당연히 이 아파트 팔고 이사 갈 거야. 아니면 위에 사는 아이들이 그때쯤 다 커서 조용할 수도 있잖아.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날 그 시끄러운 층간소음을 억지로 참아가며 저희 부부는 고기를 얼른 구워 먹고 정리를 하고는 도망치듯이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정말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귀가 아플 정도예요. 이렇게 무던한 도련님이 데려올 여성분이 궁금하긴 했지만 저와 남편은 도련님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도련님에게 여자친구는 있냐, 결혼은 안 할 거냐 이렇게 재촉을 안 하시는데 저희 부부가 도련님을 재촉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결혼을 하고 약 6개월 정도 신혼생활을 즐기던 때 제 뱃속에 아기가 뿅하니 생겨서 도련님의 결혼 얘기는 흐지부지 됐죠. 태교 중에 도련님에게 사귀는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지만 얼마 안 가서 헤어졌다는 말을 들은 뒤로는 저는 제 태교에 몰두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생전 처음 듣던 뱃속 아기의 심장소리가 얼마나 우렁차든지 저와 남편은 그 심장소리를 아직도 핸드폰에 가지고 다닐 정도입니다. 뱃속에서 콩콩거리는 심장소리를 내던 작은 아이는 달수를 꽉 채우고 건강하게 태어나서 벌써 9살짜리 남자아이가 됐어요. 저희 집 꼬맹이는 노는 거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는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아이예요. 그래도 공부는 곧 잘하는 것 같아서 원하는 학원이 있으면 보내주고 있습니다. 영어는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영어 학원과 꼬맹이가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운동도 좋아하는 꼬맹이라 태권도 학원도 보내주고 남몰래 짝사랑하는 같은 학교 반 여학생이 다니는 피아노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해서 피아노 학원도 보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물을 좋아해서 수영장에 다니고 싶다고 해서 주말에는 수영 학원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다니는 학원만 해서 영어, 수학, 태권도, 피아노, 수영 이렇게 5학원이죠. 주변 엄마들은 종합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내는 게 좋지 않냐고 하지만 저나 남편은 딱히 아들에게 공부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서 지금도 학원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더 보내는 건 부모의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학원도 영어 말고는 꼬맹이가 배우고 싶다고 졸라서 다니는 학원들이라서 저희 부부는 언제든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라고 말했어요. 어릴 땐 실컷 놀게 하자는 게 저희 부부의 철칙이라면 철칙이거든요.
사실 꼬맹이가 다니는 학원비가 만만치 않아서 저도 다시 일을 시작할까 했는데 운 좋게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 몇 곳이 재개발에 들어가게 되면서 엄청난 토지 보상금을 받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 돈으로 아파트 상가와 아파트 두 채를 사서 유산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앞으로 증여를 해주셨고요. 아빠, 나 필요 없어. 이 돈 엄마랑 아빠랑 노후 자금으로 쓰셔야지. 아이고, 됐어. 너 이만큼 해줄 돈 있으니까 그냥 받아. 말이 너한테 주는 거지. 그거 다 우리 똥강아지한테 주는 거야. 너랑 내가 쓰면 얼마나 쓰고 살면 얼마나 살겠니? 우리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바로 노후지. 아빠는 무슨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살면 얼마나 산다니? 우리 집 꼬맹이 무럭무럭 자라서 증손주 낳아줄 때까지 살아야지. 아이고, 됐어. 너는 뭔 그런 소리를 하니? 나는 딱 건강하고 행복하게 재밌게 살다가 이때다 싶을 때 갈 거니까 그런 무서운 소리 하지도 마. 증여라는 소리에 놀라 친정집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더니 아빠랑 엄마가 하는 소리에 놀라 얼른 맞받아 쳤습니다. 그러자 적당히 살고 가는 게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하는 엄마와 아빠의 말에 괜히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평생을 함께 할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부모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괜히 더 울컥하더라고요. 누가 툭 치면 눈물이 주르륵 흐를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엄마와 아빠께서는 그냥 줄 때 받으라고 하시면서 커다란 대봉투를 주셨어요. 그 안에는 저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아파트 상가와 아파트 두 채에 관한 문서가 들어있었고요. 잘 가지고 있다가 우리 똥강아지들 키울 때 요긴하게 쓰라고 주는 거야. 알았지? 여기서 들어오는 돈으로 너랑 김서방도 맛있는 거 사 먹고. 돈이 다가 아니라는 말이 있지만 요즘 같은 시대를 보면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인 거야. 그래, 엄마랑 아빠가 너랑 김서방 어디 가서 무시받지 말고 살라고 주는 거니까 너 무시하는 사람들 있어도 당당하게 허리 펴고 따질 일 있고 억울할 일 있어도 돈이 없어서 억울한 일이 많아진 세상이다. 돈 때문에 약해지지 말라고 주는 거니까 요긴하게 쓰렴. 알았니? 저는 아빠와 엄마의 말에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어느 순간 늙어버린 엄마와 아빠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저는 남편의 앞에 그 서류를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우리 꼬맹이 키우는데 요긴하게 쓰라고 주신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장인 장모님께서? 남편은 한참을 서류가 담긴 대봉투를 쳐다보다가 그걸 제 품에 안겨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이랑 내가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이런 건 비밀로 하는 게 좋아. 내가 어느 날 도박에 빠져서 이거 훔쳐서 달아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 당신은 뭔 그런 말을 해. 장난치듯 웃으며 말하는 남편의 말에 무슨 그런 말을 하냐며 흘기듯 쏘아보자 남편이 하하하 웃으며 저를 품에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장인 장모님께서 당신 주신 선물이니까 굳이 나한테 말 안 해도 괜찮아. 이건 장인 장모님이 당신이랑 우리 집 꼬맹이 생각해서 주신 선물이잖아.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게 맞지. 됐거든. 우리 아빠랑 엄마가 당신한테도 주신 선물이야. 그러니까 난 이 선물을 당신이랑 공유할 이유가 있다고. 그럼 더더욱 당신이 가지고 있어야지. 어차피 난 지금 당장 로또에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그 돈 모두 당신한테 주고 회사 열심히 다니면서 당신한테 용돈 받아 살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모두 당신이 관리하고 월세 들어오면 나중에 나 맛있는 거나 하나 사줘.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얼마나 고맙고 귀엽던지 전 알겠다고 말하며 저를 위한 말을 해주는 남편을 꼭 끌어안아 줬습니다. 저희 아들이 10살이 되던 해에 도련님이 드디어 결혼할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슬슬 시어머니께서 결혼을 안 하는 거냐며 얘기를 꺼내실 때쯤 데려온 동서라서 저희 부부도 시어머니도 양팔 벌려 환영했죠. 저희 도련님이 어디든 빠지지 않은 사람인데 지금까지 결혼할 사람이 없다는 게 도리어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참이었거든요. 아무튼 도련님은 저희 부부에게 먼저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해서
저와 남편은 아들 친정이에 맡기고 식사를 하러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형수님, 여기에요. 어쩜 주차를 하다가 타이밍 좋게 만난 도련님 커플과 저희 부부는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이 레스토랑은 도련님이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신다는 말에 우리가 맛있는 걸 사겠다고 하면서 힘들게 예약한 유명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어머, 여기 아주 유명한 곳 아니에요? 자리에 앉자마자 웃으며 말하는 동서의 말에 도련님이 냉큼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더군요. 맞아, 우리 형이랑 형수님이 당신 본다고 하니까 좋고 맛있는 거 사주고 싶다고 하면서 어렵게 예약한 곳이야. 그러니까 우리 맛있게 먹자, 알았지? 정말요? 감사해요. 사실 저희가 사야 하는 자리인데. 수줍게 웃으며 말꼬리를 늘리는 동서의 행동에 남편이 얼른 괜찮다고 말하며 웃더군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살 테니까 맛있게 먹고 가세요. 맞아요. 오늘은 저희가 맛있는 거 살게요. 맛있게 먹고 우리 도련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저희는 음식에 간단하게 와인도 시켜서 나눠 먹으며 화목하게 저녁 식사를 끝냈습니다. 술자리 내내 이런저런 말들이 끊이질 않았죠. 도련님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부터 해서 도련님이 얼마나 무던한 성격인지 그 무던한 성격 덕분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 자리여서 그런지 동서와 저희 부부는 금세 친해질 수 있었죠. 말도 마세요. 세상에 공연을 보러 갔는데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앞사람에게 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자리를 옮기면 되는 건데 그걸 끝날 때까지 말 안 하고 있다가 제가 그 가수가 입은 옷 정말 예쁘지 않았어? 이러니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요? 난 앞사람 때문에 가려서 제대로 못 봤어. 이러는 거예요. 도련님 흉내를 낸다고 목소리를 한껏 깔던 동서가 까르르 거리면서 웃는 소리가 어찌나 좋던지 정 그 자리에서 동서도 좋은 사람이라고 결정 내릴 수 있었습니다. 어쩜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나 봐요. 좋은 사람인 도련님이 데려온 좋은 동서, 게다가 능력 있는 도련님이 똑같이 능력 있는 동서를 데려왔으니 누가 봐도 두 사람은 천생연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딱 봐도 둘이 결혼하면 잘 살겠다 생각했죠. 그 생각은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도련님 커플 몰래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서로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후로는 정말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저희 부부와 만난 동서는 그 다음날 바로 시어머니를 만났고 시어머니도 동서와 도련님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도련님 말이야. 내가 이런 말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설마 그 층간소음 시끄러운 아파트에서 신혼생활 시작하는 건 아니겠지? 제 걱정스러운 말에 남편도 사뭇 진지해져서는 당장이라도 도련님에게 전화를 걸 것처럼 핸드폰을 꺼내더군요. 전 그런 남편을 말리면서 말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전에 우리 도련님 댁에서 고기 구워 먹었을 때 그때 도련님이 결혼하기 전에 그 아파트 팔고 이사 간다고 하지 않았어? 이왕 그렇게 하는 거 좋은 곳으로 들어가라고 우리가 결혼 선물로 좀 해줄까? 당신도 형 체면이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아이 됐어. 그런 거 괜히 해줬다가 나중에 갚겠다는 둥 그런 소리만 들어. 자기가 필요했으면 도와달라고 했을 거야. 그럴 때 당신이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는 거고 싫으면 안 도와주면 되는 거야. 남편은 거절했지만 전 계속해서 남편에게 재촉을 했어요. 아니지. 도련님 성격에 필요하다고 말할 사람이야? 돈 빌릴 바에야 그냥 이렇게 살지 뭐. 하하하 이럴 사람이지? 제 말에 남편은 그것도 그렇지만 굳이 우리가 도와줄 필요까지 없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결국 남편과 제가 1시간 동안 입씨름을 한 결과 도련님 신혼집에 좋은 냉장고 하나 해주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내가 전생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우리 와이프가 내 동생까지 챙겨주지? 나 정말 전생에 나라 지켰나 봐.
냉장고를 선물하자는 결론에 이런 말까지 않는 남편이 귀여워서 으이구 하고 남편 마음이 바뀔까 서둘러 도련님께 냉장고 선물해준다고 전화를 하라고 그랬죠. 제 닭달에 남편은 핸드폰을 꺼내 도련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재현아, 너희 형수가 너 결혼 선물로 냉장고 해준다고 하더라? 좋지? 그거는 형이 함부로 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너희 형수랑 얘기해볼게.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 해맑게 전화하던 남편이 전화를 끊을 때쯤 한껏 진지해져서는 전화를 끊고 저를 보며 전전긍긍하더라고요. 옆에서 다 듣고 있던 저는 무슨 일이냐며 남편에게 물어봤죠. 왜? 왜? 무슨 일인데? 뭐 문제 생겼어? 왜? 도련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아니, 그 재수씨가 집 관련해서 좀 꼼꼼하게 따졌나 봐. 재수씨가 원하는 집이 재환이가 모은 돈으로는 조금 어렵나 봐. 매매보다는 전세로 알아보고 있다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 전세 매물이 얼마나 나오겠어? 동서가 원하는 집이 어딘데? 왜 거기 있잖아. 최근에 새로 지어서 입주민들 많던 곳. 남편이 하는 말을 듣다가 번쩍하고 아버지가 저에게 주셨던 아파트가 생각났습니다. 물론 동서가 원하는 곳은 아니었지만 그곳과 비슷한 곳이었으니 충분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죠. 마침 그것도 전에 살던 세입자가 나가서 공실이었기 때문에 정 고민 없이 바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준 아파트, 마침 거기도 전에 계시던 세입자분이 나가서 공실이잖아. 물론 동서가 원하는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쪽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당신 생각은 어때? 나야 좋지만 당신 월세로 그 집 내놓지 않았어? 재환이는 전세 찾고 있는데 그 집 전세로 돌리면 너무 아깝지 않겠어? 전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신이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도련님이니까 괜찮아. 대신 당신 아는 사람이 전세 내놓은 집이라고만 하자. 내가 집주인이라고 하면 도련님이나 동서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잖아. 다행히 내 이름이 흔한 이름이니까 도련님 커플도 모를 거야. 내가 집주인이니까 요즘 전세 사기 얘기 많던데 그럴 일도 없고 도련님 형편에 맞춰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면 될 거야. 그치? 제 말에 남편은 저를 꼭 끌어안아주며 고맙다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고마워. 자기야, 정말 고마워. 말로만 그러지 말고 알면 나랑 우리 꼬맹이한테 더 잘하란 말이야. 괜히 툴툴거리면서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은 그런 제 툴툴거림에도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런 다음날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척 도련님께 전화를 해서 아는 지인이 전세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준다고 했으니까 동서 데리고 다녀오라고 말했고 그 주 주말 바로 다녀온 도련님 커플도 바로 계약하고 싶다고 했다더군요. 전 친하게 지내던 그 동네 부동산 이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집에 대한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해서 보내드렸고 도련님 커플은 일사천리로 그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집이 생기자 도련님과 동서의 결혼식은 엄청 빠른 속도로 진행됐어요. 도련님이 작은 나이는 아니었고 동서도 적은 나이가 아니었으니 오히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결혼에 양가치 모두 환영했죠. 저희 부부는 전셋집에 관련해서는 모른 척하고 결혼 선물이라고 좋은 냉장고도 선물로 보내줬습니다. 선물을 보내드리자마자 도련님께 감사하다고 전화도 왔고요. 형 덕분에 좋은 집 얻었는데 이렇게 비싼 냉장고까지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형수님. 에이, 그런 소리 말아요. 하나뿐인 도련님 결혼하시는데 형수님으로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죠. 그런 섭섭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런 제 말에도 도련님은 연신 고맙다고 말했고 그렇게 고마우면 나중에 집들이에서 맛있는 거 많이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련님도 당연히 친구들보다 양가 부모님 먼저 모시고 집들이 할 거라고 말하더군요. 도련님이 저에게 먼저 통화를 하고 남편에게도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형, 진짜 고마워. 나 형 덕분에 좋은 집 주변 시세보다 싸게 들어왔어. 와이프도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 그 집 깨끗하게 잘 쓰고 나갈 땐 집 매매해서 나가. 그 전에 살던 세입자도 거기서 일이 잘 풀려서 집 사가지고 나갔다고 하더라고. 그래야지.
나도 벌고 와이프도 벌고 있으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집 사서 나갈 거야. 이런 도련님 커플의 다짐을 남편에게 전해 들으니 저희 부부의 신혼 초 모습이 생각나더군요. 남편과 저는 얼른 도련님 커플이 도련님 부부가 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루는 길고 1년은 짧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듯 시간은 흘러 도련님 커플의 결혼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도련님은 이제 서방님이 됐어요.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신혼여행에 다녀와서 잠시 시간을 갖고 시어머니와 저희 부부를 신혼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동서가 요리하는 게 힘들까봐 미리 가서 도와줄까 하다가 제가 가서 옆에서 거들면 오히려 부담이 될까봐 그냥 음식을 좀 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동서는 아직 시댁에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적이 없어서 시어머니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니까 제가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잡채랑 갈비찜을 했어요. 마침 일찍 퇴근한 남편과 함께 저희 친정의 아들을 맡기고 서방님 부부의 신혼집으로 향했죠. 차를 타고 신혼집으로 가는 내내 동서랑 시어머니 생각하고 음식 해가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라고 남편이 얼마나 칭찬을 하든지 얼른 도착해서 남편 차를 탈출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여보는 진짜 최고야. 아들 보면서 재수 씨랑 우리 엄마 생각까지 하다니. 솔직히 우리 엄마 요즘 입맛 없다고 해서 좀 걱정했는데 우리 여보가 만든 잡채랑 갈비찜 드시면 아주 그냥 도망간 입맛도 냉큼 돌아오겠는데? 아우 됐어. 그만 좀 해. 누가 보면 다른 사람 칭찬해주는 학원 다니는 줄 알겠다. 아니 잠깐만. 당신 정말 요즘 무슨 학원 다녀? 왜 이렇게 말이 점점 더 번지르르해져? 아주 의심스러워. 제 이런 말에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내 마누라 칭찬은 내가 해주지 누가 해줘. 내가 이러는 게 한두 번이야. 전 그런 남편의 말에 빵 하고 터져서 깔깔깔 웃으며 신혼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갈비찜을 남편에게 들게 하고 저는 비교적 가벼운 잡채를 들고 신혼집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맛있는 밥 냄새가 날 거라고 생각했던 저와 남편의 기대와 다르게 그냥 좋은 향기만 나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약간 어리둥절해져서 문을 열어준 서방님을 봤는데 서방님이 한숨을 내쉬면서 우선 들어오라고 했어요. 들어가서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서와 인사를 나누고 식탁을 봤는데 세상에 배달 음식이 한 상 가득 늘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남편은 순간 당황했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고 전 얼른 선수를 쳐서 말했습니다. 짠! 내가 우리 동서 바쁠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서방님, 우리 얼른 동서 도와줘요. 여보는 어서 가서 어머님 모셔와요. 전 우선 남편을 보내고 배달 온 음식들을 차곡차곡 그릇에 예쁘게 담았습니다. 딱 봐도 짜고 매운 것들 투성이라 시어머니께서 드실 음식이 없어 보였는데 잡채와 갈비찜을 해온 게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해서 말이죠. 우와, 이거 형님이 다 하신 거예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갈비찜과 잡채를 보며 대단하다고 칭찬하는 동서에게 다음에는 더 맛있는 걸 해주겠다고 대답하고는 얼른 음식들을 그릇에 옮겨 담았죠. 전 요리를 정말 못해서 형님같이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칭찬인지 아니면 자기도 민망해서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전 그 말을 들으면서 열심히 분리수거까지 끝냈죠. 끝내고 소파에 앉아 한숨 돌리려고 하는데 남편이 시어머니와 도착을 했습니다. 동서는 어머니가 도착하자마자 갖은 앙탈을 부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어머님 오신다고 하셔서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어요. 어머님 옆에 붙어서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다는 동서의 애교에 순간 저와 남편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지만 입 밖으로는 꺼내지 않았어요. 서방님이 한숨을 푹 내쉬었지만 서로 그날 일은 절대 입 밖에 내지 않기로 암묵적 합의를 했죠. 그날 시어머니께서는 자극적인 배달 음식보다는 제가 준비해간 잡채랑 갈비찜에 밥 2공기를 먹고 저희 남편이 댁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셔다 드리는 사이 저는 동서와 서방님을 도와 그릇 정리를 했고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저희 부부도 이만 집에 돌아가려는데
동서가 저를 주방으로 몰래 부르더라고요. 그리고는 돈이 담긴 봉투를 제 주머니 속에 넣으며 작게 속삭이더라고요. 형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형님 안 계셨으면 어머니 입에도 안 맞는 음식 드실 뻔했거든요. 이러면서 애교를 피우는 동서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다시 돌려주려고 했지만 동서는 그러면 본인 마음이 좋지 않다고 많이 안 넣었고 재료비만 넣었다며 받아달라고 하더군요. 전 그런 동서에게 못 이겨 결국 받았고요. 그날 그렇게 찜찜한 기분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제 표정을 보고는 말하더군요. 그렇게 찜찜하면 내가 재환이한테 말해서 다시 돌려줄까? 어? 아니야. 당신이랑 서방님 몰래 준 건데 그러지 마. 나중에 이 돈으로 더 맛있는 거 해서 가져다 주면 될 거야. 제 말에 남편은 그렇게 하자고 했고 애써 찝찝한 기분을 떨쳐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떨쳐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을 때는 늦어버렸죠. 하루는 동서가 급한 일이라고 그래서 아들을 친정에 맡기고 서방님네 신혼집으로 향했더니 고기며 야채며 바리바리 사다 놓은 동서가 그 가운데서 저를 보며 울상이지 않겠어요? 어머, 동서, 이게 다 뭐야?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번에 형님이 만들어주신 갈비찜이 너무나 맛있어서 저희 부모님께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잔뜩 사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우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동서를 차마 외면할 수 없어서 동서가 장 봐온 그대로를 갈비찜을 해줬습니다. 처음에 동서가 옆에서 도와주겠다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과일 깎으라고 준 과도에 손가락이 베었다며 징징거리길래 그냥 식탁에 앉아서 얘기 상대나 해달라고 했죠. 그날도 갈비찜을 만들고 가는 저에게 돈 봉투를 쥐어준 동서의 모습에 제 기분이 점점 이상해져 갔습니다. 남편에게도 이 얘기를 했더니 재수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이상한 사람이라며 같이 기분 나빠 해주더라고요. 재수 씨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좀 이상한 사람이네. 아이 당신이 잘해준다고 해도 자기보다 윗사람인데 윗사람을 부려먹어? 아 이거 내가 재환이한테 말해볼까? 아니야 그러지 마. 괜히 당신이랑 서방님 사이만 나빠져. 이제 안 가면 되는 거니까 괜찮을 거야. 근데 동서 돈 진짜 많나 봐. 아 어떻게 수고비라고 30만 원, 50만 원 턱턱 줄 수 있지? 뭐 재환이 말로는 하고 있는 일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 무슨 샵 같은 거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직원들도 좀 있나 봐. 연봉이 1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샵 주소가 좀 익숙하더라고. 아무튼 아무리 자기가 돈을 많이 번다고 그래도 그렇지. 아 어떻게 당신을 부려먹을 생각을 하다니. 점점 더 마음에 안 드네. 정 괜히 남편 기분만 상한 것 같아 괜찮다고 말하며 덧붙였어요. 이제 그럴 일 없어. 동서가 불러도 안 갈 거니까 괜찮아. 하지만 일은 뜻밖의 다른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날은 시아버지 제사가 있던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젊은 시절 맛있는 거 못 먹고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안타까워서 생전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돌아가신 날 하나 둘씩 올린 게 어느 날 보니 제사라고 부르게 됐죠. 시어머니께서는 매일 본인 마음 편하자고 하는 일이니 올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좋은 시어머니와 좋은 남편 덕분인지 시집살이 한 번 없던 저였기에 시어머니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친정에 아들을 맡기고 흔쾌히 가서 준비를 도와드렸죠. 서방님도 이번에 동서를 데리고 갈 거니까 시어머니 댁에서 보자면서 남편을 통해 말을 전하더군요. 전 동서가 오든 말든 상관없었지만 서방님 결혼하고 첫 시아버지 제사라서 그런지 서방님이 꼭 갈 거니까 같이 준비하자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집에서 음식 몇 가지만 준비했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것들만 가져가기로 하고 잡채와 갈비찜 그리고 시아버님 생전에 전을 좋아하셨다고 해서 전만 먹을 만큼 해서 가져갔어요. 시댁에 도착해서 서방님을 기다리는데 서방님과 동서가 아무리 기다려도 도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서방님에게도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바깥이 어둑어둑해졌는데도 오지 않는 서방님 부부에게 결국 저와 남편, 시어머니는 더 이상 서방님을 기다리지 않고 시아버지 제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준비해간 음식들을 다시 따뜻하게 데우고 어머님께서 준비하신 떡이며 이런 것들을 올리고 간단하게 제사를 끝내고는 셋이서 둘러앉아 늦은 저녁을 먹었죠.
그날 제사를 끝내고 돌아가는 남편의 차 안에서 동서에게서 온 뜻밖의 문자에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형님, 제가 일당 100으로 보냈어요. 수고하셨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 생기면 수고해 주세요. 세상에, 이건 저를 거지 취급한 거 아닌가요? 아무리 저를 얕봐도 그렇지 어쩜 이런 식으로 문자만 보낼 수 있죠? 전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속을 다스리지 못하고 운전 중이던 남편에게 이것 보라면서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남편도 그 문자를 보고는 어이가 없다면서 차를 갓길에 세우고 한참이나 제 핸드폰을 가져가서 문자를 들여다봤어요. 아무리 그래도 문자 안에 메시지가 달라지겠어요. 여전히 저를 마치 돈만 쥐어주면 뭐든지 다 하는 거지 취급하는 듯한 메시지는 그대로였죠. 남편은 남편대로 화가 나서 서방님에게 계속 전화를 했지만 서방님은 왠지 모르게 계속 전화를 피했어요. 동서에게도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요. 정말 제가 이 나이 먹고 이런 취급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는데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손아래 사람에게 이런 취급을 받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남편은 서로 씩씩거리면서 집에 올라왔습니다. 뒤집어져 있는 속을 차가운 물로 진정시키고 저와 남편은 식탁에 마주 앉아 이걸 어떻게 해치워야 하나 고민했지만 딱히 떠오르는 건 없었어요. 서방님이 걸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가 오지 않고 남편이 보낸 문자에도 읽고 답장이 없는 걸 보고 저는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됐어. 내가 서방님 봐서라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날 돈으로 깔아뭉개려고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해줄 거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전 그 다음날 그동안 동서에게 받았던 돈을 모두 10,000원짜리 지폐로 찾아서 동서의 가게로 향했죠. 문을 열자 그곳에는 동서와 데스크에 어려 보이는 직원 하나가 있더군요. 저를 발견한 직원은 저에게 어서 오라며 인사를 했고 동서는 저를 보더니 냉큼 다가와 형님 하고 반기는 척을 하더군요. 어머 형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저는 그런 동서의 말은 무시하고 가방에서 그동안 동서가 쥐어줬던 돈을 모두 꺼내 동서의 얼굴에 냅다 뿌려버렸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날카롭게 비명을 지르는 동서와 저를 번갈아서 보던 데스크 직원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저는 그런 직원을 한번 보고는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더 망신당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저 직원부터 어디 내보내는 게 어때? 제 말에 동서는 직원에게 경찰 신고하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직원은 한껏 굳어서 아무것도 못하더군요. 결국 제가 그 직원을 보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됐고 가서 일 봐요. 나 우리 동서랑 더 할 말이 있어서. 제 말에 직원이 엉거주춤 뒤에 있던 직원실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직원이 들어간 문이 완전히 닫히길 기다리다가 돈 뭉치에 맞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소리 지르는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일당 100으로 보냈어요. 수고하셨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 생기면 수고해줘요? 내가 동서 오는 건 바라지도 않았어. 항상 시어머니랑 나랑 우리 남편 그리고 서방님만 있었던 제사였고 다른 집처럼 거창하게 바리바리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 몇 가지 해서 올리는 게 전부야. 말이 제사지 그날 그냥 모여서 맛있는 거 하고 먹자고 모이는 거라고. 그래서요. 돈 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거기 안 갔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아니, 말은 바로 해야지. 나 동서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사람이야. 내가 화난 건 마치 거지에게 적선하듯이 돈 몇 푼 쥐어주고 그런 문자를 받은 게 화가 나는 거라고. 돈 몇 푼이요? 왜요? 그럼 더 필요하셨어요? 그럼 말로 하셨어야죠. 이렇게 남의 일터까지 찾아와서 횡포를 부리시면 제가 돈을 더 드리겠냐고요. 집에서 살림만 하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 쓰시면서 사시더니 정신이 나가셨나 봐요. 돈 필요하면 말씀을 하세요. 더 드릴게요. 내가 참 어이가 없어서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나도 돈 많아. 지금 동서 살고 있는 그 집
그거 집주인 나야. 그리고 동서가 하고 있는 이 가게, 이 상가 건물주도 나야. 그렇습니다. 남편이 그때 이 가게 주소가 익숙하다고 했던 이유는 제가 그때 남편에게 보여줬던 서류 속 상가 건물의 주소와 같았기 때문이었거든요. 네, 그러시겠죠. 하여튼 없는 것들이 자존심은 세서. 안 믿네? 그래, 그럼 부동산에 전화해봐. 지금 동서가 살고 있는 집이며 이 상가 건물주가 누군지. 동서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핸드폰을 꺼내 들고 부동산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곧이어 부동산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더군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기는 뭐가 없어. 왜?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나라고 했나 보지? 동서랑 서방님 결혼하기 전에 서방님이 우리 남편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무슨 일인지 들어보니까 동서가 원하는 아파트가 생각보다 비쌌나 봐. 우리도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그냥 가족이니까 내가 주변 시세보다 싸게 전세 내준 거야. 동서 연봉이 1억이라며? 나 이 건물 동서 살고 있는 그 집 그거 합쳐서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내가 고작 동서한테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 욕심이나 나겠어? 동서는 할 말을 잃은 듯 입만 뻐끔뻐끔 거리더군요. 저는 그런 동서에게 강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 내가 동서 이런 이중적인 모습 아주 잘 봤고 서방님이랑 남편한테 다 얘기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며 이 가게 당장 방 빼. 제 말에 동서는 하면서 뒤통수를 잡고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다가 아까 방으로 들어간 직원을 불렀습니다. 데리고 가서 차가운 냉수 한 잔 먹여요. 그리고 정신 차리면 어서 여기 가게랑 집 정리하라고 다시 한번 말해 주시고요. 저는 그대로 그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여러분도 동서가 뒤통수 잡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셨어야 했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시원한 속을 가지고 집으로 귀가했어요. 남편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얘기했고 남편도 그걸 서방님께 전달했다고 하더군요. 서방님도 동서가 그런 식으로 돈을 보낸 건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 제삿날에 동서가 본인은 그냥 안 가겠다고 말했다고 해요. 서방님도 제사라는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가서 저희랑 밥 먹고 오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왜 만나는 거냐고 물어봐서 시아버님 제사라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갑자기 돌변해서는 안 간다고 자기가 거길 왜 가냐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군요. 그냥 가서 밥 먹고 오는 거라고 말했지만 동서는 끝까지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서와 싸운 서방님이 자기라도 간다고 하고 나오려고 했지만 서방님은 가는데 동서가 자기만 안 가면 이상하지 않겠냐고 따져서 못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서방님한테 이상한 재수씨 데려왔다고 한 소리 했고 저는 그래도 그날 시어머님이랑 저희 부부 셋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얘기도 많이 했다고 달래드렸습니다. 제가 동서 가게에 가서 그 난리를 치고 일주일 뒤쯤 동서가 저희 집 앞으로 먹을 걸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는 발을 동동거리면서 문 한 번만 열어달라고 하더군요. 사실 이런 일로 서방님께 이혼하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라 선택은 서방님께 맡겨놨거든요. 그래도 동서가 찾아온 거 보면 동서도 서방님이랑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굳이 열어줄 필요 없지 않냐고 물었지만 무슨 소리를 하나 듣고 싶어서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문을 열어주고 거실에 가서 앉자마자 무릎부터 냉큼 꿇은 동서는 그동안 저를 무시했던 걸 사과하더라고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진짜예요. 그동안 형님 무시해서 정말 죄송해요. 형님께서는 일도 안 하시고 애 키운다고 집에만 있으셔서 무시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결코 나쁜 마음은 없었어요. 아니, 재수씨, 말이 너무 이상하잖아. 마음속으로는 우리 와이프 무시하고 본인 미치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면서 나쁜 마음은 없었다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맞건 아니건 난 그렇게 느꼈어요. 입으로 뱉는다고 말이 다 말은 아니잖아요?
동서가 그 문자 보낼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보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거야. 안 그래? 그 문자를 보낸 것 자체가 동서가 나를 무시하고 깔봤다는 증거지. 아니에요. 형님 제발 용서 좀 해주세요. 저 아무것도 갈 곳이 없어요. 가게도 단골 손님이 점점 늘어나고 이제 그동안 고생한 거 보상받는 느낌으로 돈도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가게랑 집을 어떻게 옮겨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이러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그런 동서를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고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서, 내가 서방님 얼굴 봐서 그동안 서방님이랑 함께한 세월이 있으니까 이걸로 이번 일은 눈 감아 줄게. 막말로 내가 동서 가게에 있는 건물 주인이 아니고 동서가 살고 있는 집주인 아니어도 동서가 이렇게 울면서 나한테 빌었을까? 형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됐고, 그만 울고 가봐. 이번 일은 내가 눈 감아 줄게.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네, 형님. 감사해요. 그날 서방님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전화를 받았지만 마음 한편 씁쓸한 감정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족인데 제가 너무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만약 정말 제가 아무것도 없이 그 상황을 똑같이 겪었다면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래도 다행히 다음에 만났을 때는 동서가 깍듯하게 형님 대우를 해줬고 저도 이 일은 없던 일처럼 전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뒤로 동서는 저에게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다가오기도 했고 저도 저에게 다가오는 동서를 밀어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요리를 알려주면서 동서와 관계가 회복됐고 동서도 계속 그날 일은 사과를 하면서 저희의 분위기도 점점 풀려갔죠. 제 글을 읽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요즘 들어 뭐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동서가 예뻐 보일 때도 생겼어요. 저번에는 제 생일이라고 저한테 배운 갈비찜을 들고 와서 먹어보라고 주는데 그때 느꼈죠. 그날의 서운한 감정은 어느 순간 사라졌다는 걸요. 물론 가끔씩 남편과 그날에 관련한 얘기를 하고는 하지만 동서 앞에서는 절대 그런 얘기는 꺼내고 있지 않습니다. 동서에게는 숨기고 싶은 얘기일 테니까요. 이렇게 긴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